바람이 뻥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이 붕 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산재가 아니고 인재죠, 인재. 댐가 폭발했다 이다. 안에 차 있던 모든 위험 물질이 밖으로 나오는 거야. 우리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하고 싶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기획 돌직구 40입니다. 지난 7월 3일 또 하나의 참사로 기록된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여러 사고가 이제는 일상처럼 여겨진다는 사실이 두렵고 절망스럽기조차 합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이 사고들을 예방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사고 현장을 취재한 민희웅 PD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에서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하는 큰 인명피해가 있었는데요. 이번 사고도 여타 비슷한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원청과 하청업체 간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시작해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작업 현장에서 전혀 찾을 수 없었던 안전 대책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이번 사고는 총체적인 부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럼 사고 당일의 현장부터 보시겠습니다. 구급차의 긴박한 사이렌이 울립니다. 사고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2주 전인 지난 7월 3일 한화케미칼 울산 제2공장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 현장입니다. 오전 11시 현재 4명이 사망했고 2명이 실종된 상황. 지금 1차적으로는 구조대원들이 그 잠수부 올리고 다 들어가 수색을 했습니다. 저 크레인으로 가지고 그 상판을 들어가지고 옮길 겁니다. 옮겨놓고 그 병행해서 배수를 하면서 그 우리 대원들이 들어가서 그 지금 실종자를 찾는 걸로. 이때 실종자 명단에 포함된 천 씨의 어머니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아들을 찾기 위한 어머니의 다급한 절규. 당시까지 파악된 2명의 실종자는 모두 폐수 저장조 안에 있을 것으로 추정. 구조대는 긴급히 잠수부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잠수부를 투입한 지 1시간쯤 지나고 크레인에 무언가 들 것이 실려 나옵니다. 실종자는 결국 한 구의 시신으로 인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찾지 못한 한 명의 실종자가 남아있는 상황. 집수조의 또 다른 방향에서 수색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30분이 지난 후 마침내 마지막 남은 시신을 수습합니다. 마지막 희생자는 29살 천 씨였습니다. 아들이 살아있기를 바란 어머니의 간절함을 뒤로한 채 결국 유명을 달리한 천 씨. 이로써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는 무려 6명의 근로자가 일시에 사망한 또 하나의 참사로 기록되었습니다.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 당시 폭발의 위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사고 지점에서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세워진 차량. 폭발 당시 날아온 시멘트 파편들로 주변의 유리창들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금 MBC에서 나왔는데 본 사람 없어요? 그 소리는 들으셨어요? 소리는 뻥하고. 사고 현장과 가까운 곳의 가건물은 폭발 당시의 충격으로 천장이 모두 내려앉았습니다. 사고 현장에 설치된 회사 내부의 CCTV를 통해 폭발 당시의 위력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화면 오른쪽 상단, 갑자기 불길이 치솟더니 순식간에 건물의 형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갑자기 뻥 그린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이 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그게 날랐어요? 예, 붕 날랐어요. 그 뒤로 파편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인근 공장에 설치된 CCTV인데요. 각종 파편들이 순식간에 날아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사고 현장에서 날아온 시멘트 파편들에 이르기까지 폭발 당시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구조물은 PVC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처리를 위한 집수조입니다. 사고는 집수조를 확장 공사하기 위해 집수조 상판에서 작업을 하던 중에 일어났는데요. 당시 현장에는 용접 기술자 2명과 재관 작업자 4명이 집수조 상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상황. 결국 그 자리에 있던 근로자 6명이 모두 사망한 사고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3시간 후 한화케미칼 측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저장조 폐수 저장고는 콘크리트 구조로 밀폐되어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내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사고 조사를 하기 위해 집수조 안에 이미 폐수가 오랜 기간 보관되어 왔고 그로 인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메탄가스 등의 잔류가스가 용접과 같은 불꽃으로 인해 폭발했을 것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추정되는 사고 원인인데요. 안에 가스가 엄청나게 있었던 거는 사실이야. 철도 아니고 콘크리트가 날아갔거든.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걸 전부 다 제일 1차적으로 모이는 장소가 집수조입니다. 또 그 안에서 이 발효 현상이 생깁니다.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스가 올라가죠, 이렇게. 그럼 이 안에 차 있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모여있겠죠. 어딘가는 밖으로 나가려고 하겠죠. 가스는 압력이 차니까, 그죠? 아니, 그럴 때 그 옆에서 만약 나갔다든지 조그만 어떤 그 불씨가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 연결만 조금만 돼 있으면 불씨 딱 붙으면 바로 그거는 밖에서만 붙는 게 아니라 가스가 안에 많이 시간에 확 따라 들어오는 거야. 철근 콘크리트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사고 당일 장례식장에서 만난 유족들은 회사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를 취재진에게 전해주었는데요. 네, 집수조 쪽에 슬러지들이 PVC니 폴리에스테르니 어쨌든 화학물질인데 미세한 가루들에 지금 청소를 15년 동안 안 했답니다. 그 밑에 있는 슬러지를. 그러면 거기 당연히 가스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취재진이 사고 당일 유족들에게 전해들은 이 내용은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나서야 공개가 되었는데요. 한화케미칼은 지난 1996년 녹색 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20년 가까이 폐수 관리와 관련하여 당국으로부터 지도 점검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행정관청에 지도 점검을 따로 받지 않았는데 그런 이유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폐수에 대한 점검에 좀 소홀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폭발을 일으킬 정도의 엄청난 양의 가스. 회사 측은 집수조가 콘크리트 구조물이며 완벽히 밀폐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폭발은 어떻게 일어나게 됐을까? 첫 번째 추정은 배관의 틈 사이로 가스가 새어나왔을 거라는 것입니다. 배관 연결 부위에 조여지는 힘이 약해지면서 그 틈 사이로 가스가 새어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구조물의 내구성이 오랜 기간 약해지면서 어딘가에 균열이 생겼으며 그 틈으로 가스가 누출되었을 가능성입니다. 세월이 가고 이제 열화 현상에 의해 가지고 부위가 약해지면은 이 주위로도 잔류가스가 새어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가스들이 이 탱크 주위에 유동하고 있다가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유동하고 있다가 이게 어떤 여론이 왔을 때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만약 가스가 실제로 경찰 조사 결과 당일 현장에서 악취가 났다는 진술도 있었으며 콘크리트 주위를 밀봉하여 보수한 흔적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에 대한 안전 점검을 언제 얼마나 철저히 했느냐의 문제로 모아지는데요. 회사 측은 사고 당일에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본 작업은 용접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의 안전 사항을 점검을 하고 안전 작업 허가서 그리고 열관 작업 허가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열관 작업 허가서를 발행하기 전에는 작업 주위가 폭발성, 인화성 물질이 없는지 안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가스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가스 농도라든지 가연성 그리고 인화성 물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이 작업 허가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안전장구 구비 여부, 인화물 제거와 위험 방지 및 환기 대책, 그리고 화기 감시자 배치 여부 등의 항목들이 세밀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들이 제대로 확인이 됐을 때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사고 당일 이 작업 확인서는 불과 10분 만에 발급됐다고 합니다. 10분만 했다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없죠. 그럴 수는 없고요. 만약에 10분 만에 했으면 그거는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실제로는 현장 체크도 해야 되고, 왜냐면 이 작업 허가서는 특히나 화기 작업이거든요. 화기 작업은 더 철저하게 사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체크 포인트라는 걸 다 정하고, 화기 작업 허가서에서 보면 이제 거기에 가스 농도 측정이 있거든요. 그럼 가스 농도 측정을 어디에서 할 것이며, 언제 할 것이며, 뭐 이런 게 다 체크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 결과를 작업 허가서 최종 사인하는 사람은 그걸 보고 사인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사인이 바로 작업 허가서가 발급되는 절차예요. 근데 그걸 10분 만에 했다. 그럼 뭐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런 작업은 보통 전날 정도는 확인이 돼야 작업자가 현장에 와서 기다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시간에 시작해야 정시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 허가서 받는데 1시간, 2시간 했는데 어떻게 대기를 합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작업은 통상 하루 전에는 확정을 받아야 그럼 0몇 시부터 작업을 하겠다 하면은 그거 맞춰 바로 스타트할 수 있도록 그걸 돼야죠. 결국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현장에선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입니다. 작업을 하기 전에 우선은 걔네들한테 우선은 아침에 맨날 사인 맞고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거의 형식적이라. 그냥 우리 여기서 오늘 작업한다. 그래갖고 몇 명 투입한다. 그래서 작업자들 전부 다 사인하고 그래서 그 앞에 가가지고 그냥 몇 사람 들어간다. 이렇게 또 그 사람 감독관들이 막 사인을 하거든요. 아, 니네 오늘 여기서 작업하는구나. 그 정도는 알죠. 지난 2013년 여수 산단의 대림산업 폭발 사고. 당시 사고는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이때에도 역시 작업 허가서의 발급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사고 조사 결과 사측이 작업 허가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업 허가서라고 하는 거는 파일이에요, 파일. 그 파일에 체크를 한 거거든요. 그럼 이거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근데 그 당시에 화기 작업에 체크가 안 되고 작업을 했는데 한 걸로 조작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드러난 거죠, 경찰 조사 때. 그래서 다 사법 처리가 된 거거든요. 그럼 그런 면에서 보면 얼마든지 이 작업 허가서와 관련된 그런 거는 관행적으로 되었고, 작업 전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강행한 작업. 결국 지켜져야 할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데서 발생한 인재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산재가 아니고 인재죠, 인재. 점검하고 작업했으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데 그게 제일 안타깝죠. 6명의 노동자. 그들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과 사를 달리한 운명 앞에 유족들은 그저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마지막 실종자였던 29 청년의 죽음은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한 달간의 임시직으로 사고 당일이 마지막 근무일이었던 청년.
그날이 가족들과 이별을 하는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 아들 29이에요. 이거는 어떡합니까? 내가 어떻게 바꿔줄까요? 나 무서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될까요? 네, 피해자들의 유가족이 아니라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심정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전공과 관련된 취업을 준비하면서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한 달간 임시직으로 일했던 청년, 그 마지막 날에 변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나케미칼 측은 이번 사고로 숨진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임직원에 준하는 산재보험 적용과 위로금을 보상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이 한 생명의 희생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네, 하청업체가 작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원청업체의 작업 허가서라는 걸 받아야 하는데요. 이 작업 허가서는 세부 항목들이 많아서 아마 점검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10분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형식적으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 아닐까요? 네, 통상적으로 작업 허가서를 발급하는 데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발급했다는 건 기본적인 현장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사고 역시 원청의 안이한 관리가 참사를 낳았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어 보입니다. 네, 대규모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고 유독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체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곳이 울산입니다. 게다가 이 공장 단지가 시내와 가까워서 만에 하나 대형 사고가 났을 경우 고스란히 그 위협을 시민들이 받아야 하는 어찌 보면 화약고를 안고 있다 이런 느낌까지 드는데요. 자,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시민들이 계속 안고 살아야 할까요? 네, 지난 5년간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만 무려 197건에 달합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위험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몇 가지 공통점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사고 발생 장소는 대기업 사업장, 희생자는 하청업체 노동자, 그리고 사고 원인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라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5월 불산 제조 공장 폭발 사고, 같은 해 12월 온산 공장 폭발 사고, 울주군 신고리 원전 3호기 건설 현장 질소 누출 사고, 2015년 1월 한양 에이스호 폭발 사고, 바로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울산의 현 주소입니다. 유독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체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울산. 무엇보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곳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날 경우엔 2차 피해가 더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금속 공장이나 다른 공장이나 폭발하면은 안 나는 말로 그 장소 에리아 안에 있는 사람만 피해를 보는 거야. 화학 공장은 아니다 이제. 화학 공장이 처음 복합 공장이잖아. 하다가 땡가 폭발했다 이야. 그 가스가 들어가겠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다치고 죽고 그다음에 그 안에 차 있던 모든 위험 물질이 밖으로 나오는 거야 그냥. 이 산업단지는 말 그대로 전체가 시한폭탄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그 인식을 아직 저도 상상이 안 되고 그냥 막연히 불안하니까 우리도 계속 요구는 하지만 얼만큼 저게 큰 폭발력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시민들한테 바로 위험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아직 많이 모르죠. 문제는 위험한 업무의 대부분을 하청업체가 맡고 있는 가운데 경영이 열악한 하청업체로서는 안전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번 한화케미칼 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를 맡았던 해당 하청업체의 정식 직원은 3명이 전부였던 곳으로 공사 수주를 위해 필요한 기술 인력은 1명도 채용하지 않은 채 수질 환경기사 자격증을 빌려 업체 등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의 안전 책임은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가 번갈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천 씨 역시 한 달 임시직이었지만 현장에서 안전 감시자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내 아들 안전요원이라 하면서 데리고 가놔놓고 무슨 일 시켰어? 어?
안전감시자를 그거 완전 우리나라에 안전관리 장점 없다. 알지? 아니 감시자로 그냥 보호만 관리자가 아니고요. 근데 매일 일 시켰다며? 수주를 받은 업무를 처리를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좀 적게 투여를 해서 그 일을 마무리하는 게 어쨌든 수주받은 업체에서는 이윤을 남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를 고용하고 안전관리자에게 고유한 자기 일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외주업체들은 상당히 드물다라고 봐야죠.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이러한 까닭에 실제로 산재 사망자 가운데 하청 노동자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인데요. 울산의 경우는 최근 3년간 산재 사망자 수가 모두 228명, 그 가운데 90%가 하청업체 노동자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원청과 하청업체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비록 위험한 순간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하는 노동자에게 뭐 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거 위험해서 안 되겠는데 여기 뭐 비계티를 설치해 주십시오. 아니면 안전장치를 좀 해주십시오.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하고 해주면 되는데 반장들 부르죠. 저 사람 누가 불렀습니까? 그럼 그 사람 다음부터 현장 못 가요. 안 불러줘요. 근데 누가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 뭐 하나나 이런 데에서 이거 뭡니까 이러면 그 다음부터 뭐 그 회사 안 들어오려고 작심하면 그렇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위험 직종의 외주화. 더불어 문제되는 것은 다단계 하도급과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비용 절감 구조가 곧바로 안전과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이제 뭐 100원에 해야 돼서 제대로 하면은 100원짜리 공사인데 이게 원청에서 발주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비 전문 건설 업체가 들어오잖아요. 걔들이 그거를 그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15%에서 몇 프로 20-30%의 이익을 남기고 2차 하도급을 또 줘요. 그러면 또 그거를 받은 업체에서 그대로 또 하면은 그나마 7-80원에 하는데 그거를 또 3단계가 기본 들어가지고 2단계, 3단계가 기본이거든요. 그 준 금액 가지고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안전보건 조치를 하라고 안전보건 개상비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긴 한데 그 개상비에서만도 이 줄어든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안전조치를 별로 안 한다는 거죠. 가뜩이나 위험한 업종을 외주화했는데 그 외주화 안에서도 안전보건 조치를 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안전보건 조치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정해져 있는 그 비용을 거기에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사고가 일어난 원청에게는 책임을 얼마나 물을 수 있을까?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책임으로 겨우 몇백만 원 수준의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살펴보면 처벌의 상한선은 있어도 하한선은 없어 실제 처벌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펑펑하는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번지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2008년 경기도 이천의 냉동 창고 화재 사고. 이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가 무려 40명이나 사망했지만 원청업체 대표는 2천만 원의 벌금을 물었을 뿐입니다. 2011년 이마트 경기도 탄현점에서는 냉동기 보수 작업을 하다 냉매가스 유출로 작업자 4명이 질식해 사망했는데요. 지점장 및 이마트 법인에 각각 벌금 100만 원을 부과한 것이 처벌의 전부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중대재해 사건의 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이처럼 벌금형이 전체의 60% 가까이를 차지하는데요. 최근 기업주에게 보다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받으러 가면은 안전관리자가 얘기해요. 여러분들 작업자가 죽어도 사업주는 벌금 300만 원밖에 못 받으면 300만 원만 때립니다. 우리 목숨이 1명, 2명 죽어도 사업자는 신경을 안 쓴다고요. 그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있겠지만 가장 강력하고 우선적인 것은
기업주에게 그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그 한국에서는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도 굉장히 미약했고, 특히 하청 노동자 산재 문제에 대해서는 원청은 거의 무혐의 처리나 아니면 처벌을 받더라도 굉장히 몇백만 원 수준의 처벌만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러한 현실과는 달리 외국에서는 원청업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묻는 이른바 기업 살인법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1992년 캐나다 웨스트레이 광산에서 무려 2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유가족들은 12년간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기업의 예방조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의 경우 기업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웨스트 법안의 개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영국의 기업살인법의 경우 원청업체가 협력업체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살인에 해당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있는데요. 단 한 명의 사망으로 6억 9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물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대사고의 경우엔 상한선조차 없는 징벌적 벌금이 부과됩니다.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게 바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의 제정. 우리나라에서도 그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기업의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좀 더 철저하게 사고 예방을 하자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 사업주들이 노동자 한 명의 사망으로 우리 회사가 문 닫을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현장의 구석구석을 다 돌면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 피해가 노동자들로 가는 것도 줄어든 거죠. 용영공단의 한 공장. 취재진이 들어서자 어디론가 안내합니다.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돼? 비디오를 보고서 들어가야 돼. 비디오를 봐야 된다고? 왜요? 야, 안전교육 받고서 들어가야 돼. 모든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이거부터 받아요? 외국 사람들 전부 처음 오시면 받아야 돼. 얼마나 걸리는데? 요거 8분. 8분? 8분 걸립니다. 들어가는 사람은 다 받아야 됩니까? 예. 다 봐야 처음 오시는 분들. 알겠습니다. 좀 앉으세요. 네. 처음 이곳 업체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예외 없이 실시한다는 안전교육 영상. 그것을 모두 보는 데에는 채 1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독일계 회사의 한국 현지 법인인 이 업체는 화학 소재 기업체로 안전에 대해 엄격하기로 소문난 여러 외국계 기업 중 하나. 지난 2000년 이후 15년간 무죄를 기록하고 있다는 이곳. 한국 기업의 생산 제일주의에 익숙한 노동자들로선 외국계 기업의 안전의식은 무척이나 낯선 풍경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많이 싸웠습니다. 저희들 안전팀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하이바를 써야 되고 안전모를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처음에는 저희들 불편하니까요. 안전이라는 게 사실은 적응이 되면 괜찮은데 적응되기 전까지는 이제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취재 도중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해 사내 협력업체 직원 한 명이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는데 회사는 독일 본사에 이 내용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드럼 포장을 하다가 그 이제 볼트에 살짝 꼈어요. 볼트에 꼈다? 예. 병원에 갔는데 치료를 뭐 할 필요 없다 해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레포트를 만들어서 독일에 보고해주고.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지나칠 수도 있는 작은 사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보고서를 작성하는 까닭은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 예측 기법이라는 카드를 만들어 전 직원이 한 달에 4건씩 작업장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발견, 보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주목할 점은 이처럼 대부분의 외국계 기업들은 안전조치 교육 및 규정을 준수함에 있어 정규직과 하청업체 직원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왜 이걸 하냐 싶었는데 여기 회사가 또 외국계 회사이다 보니까 좀 안전에 대해서 좀 너무 좀 뭐랄까 좀 엄격하다 해야 될까? 해서 교육을 해본 거가 다 우리한테 이제 다 도움이 되고 다 그런 걸 위주로 하니까 뭐랄까 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국내 액체 위험물의 약 60%를 저장, 취급하고 있는 울산 석유화학공단. 인화성 고체성 유독물질은 전국의 35%에 달합니다. 폭발 누출 사고의 화약고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을 뒷받침하듯 매년 발생하는 대형 사고들. 울산시는 안전을 최우선 시정으로 내세우며 최근 시민안전실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울산시는 앞으로 비슷한 사고를 예방할 대책이 있는지 직접 찾아가 물었습니다. 산업단지에 국한해서 보면은 그 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관리가 국가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는 별도로 거기에 참여가 좀 어렵습니다. 전혀 안 되는 겁니까? 국가에서, 정부에서 합동으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는 직접 이렇게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 산단의 경우 안전점검 및 관리의 권한이 국가에 있기 때문에 울산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예방 대책은 없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울산시는 그저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는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각종 교육이라든가 그다음 세미나, 포럼 이런 걸 같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산업 현장, 그 현장의 안전관리에 실질적 권한은 없지만 예방 차원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울산시.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교육은 사실 우리가 산업안전 분야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수행을 하다 보니까 뭐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좀 그렇게 직접 추진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교육 강화하실 거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이제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럼 시는 뭐 합니까? 시는 예방 차원에서 각종 교육 관련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시스템 구축하실 겁니다? 상시적인 폭발 사고 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에게 안전과 관련된 최소한의 공감대조차 나눌 수 없는 울산시. 확대된 조직 개편은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참 어이가 없어요. 언제까지 우리는 사고가 나면 수습만 계속 해야 됩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면 그때 나와서 높으신 분들 한두 명 나와서 고개 숙이고 시정하겠습니다. 유족들에게 충분한 보상하겠습니다. 재발 방지하겠습니다. 하지만은 매번 이런 사회가 너무나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집에 안 갈까, 집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안 한다고 말 못해. 우리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하고 싶거든요.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노동자의 바람이 그렇게 실현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무사퇴근을 바란다는 그 말 한마디 참 안타깝고 또 그만큼 위험한 산업 현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대화되고 공단 세워진 지 이렇게 오래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낙후한 안전의식 그리고 노후시설도 원인들이지 않을까요? 네.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미미합니다. 사업주의 실형 처벌은 거의 없는 데다 중대재해 한 건당 평균 50만 원의 벌금에 그치는 수준인데요. 기업주들이 안전에 필요한 비용에 투자하느니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 같은 현실에선 당연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 정도입니다. 네, 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보고서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원청업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왜 하청을 주느냐 물었더니 40%가 유해 위험 작업이기 때문이다라고 했고 30%는 하청의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2007년도 보고서지만 8년이 지나도 변한 건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위험한 업무는 외부에 주고 또 안전보다는 비용 절감이 우선이다. 이런 그 기업의 마인드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안전한 상태가 아니면 생산에 들어가지 않는 외국계 기업의 사례.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희생쯤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한국. 무엇이 옳고 무엇이 우선시되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이는 없을 겁니다.
때문에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저가 낙찰제가 아니라 안전을 중시하는 최고 가치형 낙찰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사고를 계기로 며칠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 도중에 발생하는 산재 사고에 대해서 원청의 책임을 철저하게 묻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이번 사고에 대해서 사업주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지 지켜볼 일일 것 같습니다. 자, 민희웅 PD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7월 3일 끔찍했던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정확하게 열흘 후인 지난 13일 SK 어드밴스드의 공장 건설 현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가스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장비에 깔려 숨졌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되는 안타까운 사망 사고에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사회,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돌직구 40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